형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예. 이 RTO, RPO를 보장하기 위해서 백업 센터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가를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가지.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재복구 센터, 백업 센터의 기술 형태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위에서부터 미러 사이트, 그렇죠?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가장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거의 주센터랑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주센터와 동일한 환경,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백업. 그래서 RTO, RPO 거의 제로를 보장하는 환경이 이 미러 사이트인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비용 부담은 크겠죠. 네. 그다음에 핫 사이트는 미러와 똑같은데 데이터 이 동기화 자체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의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웜 사이트는 미러나 핫 사이트처럼 똑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1분만 일단 구매해야 돼요. 1분만 구비해서 두고 있다가 재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장비는 구매해서 재 발생 이후에 구매해서 구축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타니까 이제 복구 기간이 뭐 일주일, 한 달가량 소요가 되겠죠. 다만 이제 이건 장점이 재복구에 그 투자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콜드는 아예 그냥 장비를 도입 안 해 그냥 건물만 두는 거 건물하고 전력과 통신시설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공조시설까지. 나머지는 이제 재가 발생하면 다 구매해 다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축 기간의 문제는 재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시간이 거의 수개월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재복구 센터를 구성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미러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약간 중요도가 낮은 업무 같은 경우는 웜이나 콜드 형태를 가져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I를 통해서 업무를 식별한 다음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미러 또는 핫 또는 웜 형태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얼굴 인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리적 보안. 이제 물리적 보안을 할 거예요. 자, 이제 A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A 기업은 이제 시설물 통제를 물리적 보안을 하고 있고요. 방법이 이제 ID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ID 카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통제 구역, 제한 구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뭔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나면서 그런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출입 통제하다 보니까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이렇게 출입하는 것들 행태가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제구역, 제한구역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뭔가 법 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법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위배하는 것들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 문제점이에요. 이 문제점 해결 방법을 한번 얘기해보면서 물리적 보안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뭐냐면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생체 인증하는 거, 생체 인증. 그래서 생체 인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방법론 측면에서는 생체 인증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 거점이 증가할 때 보안 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안 요원을 배치하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보안 요원 배치하는 게 아니라 CCTV를 배치하고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보안 통제를 물리적 보안을 함에 있어가지고 CCTV 그렇죠? 왜냐면 CCTV는 이제 영상을 추적하는 거니까 그 영상은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이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게 있죠? CCTV를 배치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다가
CCTV의 촬영 시간, 범위, 담당자 이런 것들 명시하게 돼 있죠. 그거 안 쓰면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CTV가 있는데 원래 촬영 범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 CCTV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촬영하는 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위반. 딱 원래 목적상 정해진 촬영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조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장님 특별 지시로 특정 뭐 구역 내에서 그 운영 중인 CCTV에다가 이제 음성 녹음 기능을 넣었어요. 누가 이제 회사 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음성 녹음 기능을 같이 CCTV에 넣은 거예요. 이거는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위반이에요. 이 CCTV는 음성 녹음 기능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연관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CCTV는 고정된 공간에 설치된 CCTV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의 CCTV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지금 이제 그것들도 같이 좀 이 관리 범위 넣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제 체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보안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체 인증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물리적 보안은 이렇게 시설 보안, 설비 보안, 사무실 보안으로 크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보안에서는 그렇죠, 출입 게이트웨이, 스마트 카드 같은 거, 생체 인식 또는 CCTV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설비 보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력, 가용성 측면에서 비상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물리적 보안에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보안 관점에서 책상 위에 이제 뭐 중요 문서를 두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이석 시에는 PC를 이렇게 스크린 세이버를 구동한다거나, 퇴근 시에는 뭐죠? 시건 장치 열쇠를 서랍 열쇠를 잠근다거나 이렇게 클린 데스크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이 물리적 보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 클린 데스크 활동 하고 계시죠, 회사에서? 그것들도 이제 물리적 보안에 일단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 연수가 만료된 장비를 폐기할 때에도 그 장비에 들어가 있는 저장 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하는 것도 물리적 보안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저장 매체에 보관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면 될까요? 어떤 방식이 있죠?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그냥 압착하거나 펀치를 내가지고 파쇄시키는 게 있겠죠. 이게 물리적인 약간 파쇄. 또 뭐가 있을까요? 디가우징. 그 하드디스크가 자기장 자성 물질을 디스크 표면에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니까 디가우저는 강력한 자기장을 인가시켜가지고 자성 물질을 없애는 거죠. 그런 디가우징. 어쨌든 파쇄 디가우징은 얘를 복구 불가능하게 이제 재활용 불가능하게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재활용 가능하면서도 원래 있던 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하는 방식도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죠. 디스크 와이핑. 그래서 디스크 포맷을 할 때 0101 같은 약간 무의미한 숫자를 연속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한 7번, 7번, 8번, 10번 이렇게. 그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걔는 복구가 안 돼요. 그렇게 디스크 와이핑 같은 것처럼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파악의 그러니까 정보를 폐기하는 방법이 있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점 이제 CCTV가 과거에는 아날로그 CCTV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죠. IP 기반으로. 그래서 IP 기반 네트워크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이제 더 이상 CCTV는 폐쇄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통해서 촬영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IP 카메라에 대한 관리, 접근 통제, 그다음에 전송 시 암호화까지 이제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생체 인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생체 인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뭔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그렇죠? 특징은 인간 자체가 소지하고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생체적인 특징 또는 행위적인 특징들 다 아우르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전산 시스템 상에서 인증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체 인증이에요. 근데 생체 인식, 생체 인증은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우리가 생체 인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유, 영획. 보유, 영획. 보편성, 유일성, 영속성, 획득성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 특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편성은 뭐냐? 보편성.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어떤 사람한테는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있는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이 되게 중요하다. 보편성. 그래서 지문은 보편성 보장되는 거죠. 다 있으니까. 맞나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문도 좀 애매하죠. 지문이 닳기도 하고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또 지문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약간 제약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태어나게 되면 다 지문은 무조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성. 네, 그 생체인식 수단이 유일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채취했을 때 다 틀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지문은 어때요? 유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융손 형태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의 융손 형태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성은 어때요? 음성은 다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유일성 측면에서 어때요? 음성은 모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떨어져요. 지문보다는. 유일성 측면에서. 자, 영속성. 한번 획득한 정보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지문은 어때요? 뭐 지문은 그럭저럭 가능하죠. 음성도 그럭저럭 가능한가요? 음성은 바뀌죠, 사람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더라도 기본적인 성분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런 걸 알고리즘에 감안하겠죠.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요? 얼굴은 영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죠. 성형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얼굴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인식은 그런 영속성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다음 획득성. 획득성은 획득이 용이해야 돼요. 자, 그럼 지문은 어때요? 획득이 용이한 편이죠. 찍으니까. 음성도 용이한 편이죠. 얼굴도 용이한 편이죠. DNA 어때요? DNA. 어렵죠? 그 DNA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체식 기구가 있는데 이걸 찔러요. 그럼 피가 나요. 그래서. 그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의 생체인식은 이 획득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체인식을 하면 네 가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네 가지를 잘 보장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생체인식 시스템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별건 아닌데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같이 볼게요 한번. 자, 생체인식 시스템 모델은 크게 등록 모듈과 인식 모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등록 모듈은 최초의 생체 정보를 바이오메트릭 센서가 추출해가지고 특징점만 추출한 다음에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등록 모듈이에요. 인식 모듈은 등록된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생체인식 운영을 할 때, 운영 과정에서 인증을 할 때, 그때 바이오메트릭 센서가 정보를 취득하고 특징점을 분석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인증하는 게 인식 모듈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인식 시스템은 등록 모듈과 인식 모듈이 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로서 한 개의 바이오메트릭 센서와 그다음에 특징점 추출을 하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좀 간단히 볼게요. 생체인식 수단별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지문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융선 형태가 사람마다 틀린 거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증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회사에서 시설물 출입 통제할 때 지문 인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지문만 되세요? 아니면 사법까지 되세요? 지문만. 지문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만 되고 그냥 인식하는 게 뭐냐면 1대 N 인식이에요. 1대 N 인식. 1대 N 인식. 그럼 1대 N 인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사용이 편하죠. 근데 이제 생체 인식 시스템 맞춰서 보게 되면 내가 이 찍은 지문하고 생체 인식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해야 되죠. 예,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대 N 인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당연하죠. 데이터베이스가 작을 때 되게 용이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과 같이 좀 인증 대상이 큰 경우에는 1대 N이 아니고 1대 1 검증을 써요. 이 경우에는 지문을 찍기 전에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를 넣고 지문 찍죠. 주민번호 또는 사번 같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등본 뜰 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넣고 가잖아요. 예. 그럼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직에서 지문을 끌고 오고 내가 찍은 거하고 바로 비교해서 통과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약간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시스템도 부하가 줄겠고요. 예. 크게 이제 1대 N 인식 방식과 1대 1 검증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지문 인식이던데 지금 어때? 많이 쓰고 계세요? 회사에서요? 주변에서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지문 인식은 어떤 단점이 있나요? 모방이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찍죠. 동사무소에서 갔을 때 이제 지문을 대는데 그 앞에 지문을 댄 사람이 과연 그렇죠? 어떤 아주 악성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약간 전염병의 매개체 역할로 얘가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예,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지문 인식도 예, 비접촉식으로 예. 접촉하지 않고 적외선이 얘를 읽어가지고 예, 접촉하지 않고 하는 방식의 예, 지문인식 시스템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홍채인식 회장하는데 눈겨버리면 홍채인식이요. 예, 홍채인식도 하시는 약간 거부감이 있죠. 예. 네, 또 카메라를 응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예. 자연스럽지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지금 한창 지금 뜨고 있는 게 얼굴 인식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뭐죠? 아이폰도 얼굴 인식 들어갔죠. 페이스 아이디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얼굴 인식이 과거의 얼굴 인식과 지금 얼굴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2차원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과 지금 찍은 영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야간에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야간에. 야간에는 이게 되게 어둡잖아요. 또 색깔도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얼굴 인식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차원이 아니라 적외선을 쏴가지고 한 2만 개의 적외선을 쏜 다음에 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적외선 찍은 것 통해서 식별되는 얼굴 형태, 간격들을 가지고서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밤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아빠와 닮은 아들이 했을 때 통과된다는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는. 예. 최근에 페이스 아이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통과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얼굴 인식은 아직은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알고리즘을 좀 보완하면 좀 강화될 수 있긴 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얼굴 인식을 주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죠. 보조 수단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출입 통제할 때 아이디 카드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디 카드는 되게 불편하죠. 일단 멈춰야 되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 인식은 어떠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워크스루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좀 시설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얼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얼굴 인식. 예. 네, 그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지금 생체인식 시장에서 얼굴인식 시장이 지금 거의 30% 정도로까지 올라갔대요, 지금. 예. 그만큼 얼굴인식 기술이 많이 뜨고 있다. 이 얘기는 얼굴인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018년 8월 달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문만 쓰거나 그러지 않고 지문 플러스 얼굴을 같이 쓰거나 하는 형태를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체인식 수단을 같이 쓰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멀티모달 바이오매트릭스 이렇게 불러요. 용어죠. 용어 측면에서.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생체인식에서 얼굴인식에 대한 그런 비중 증가.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몇 도를 다룬 거고요. 네. 어쨌든 얼굴인식이 지금 현재 많이 도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 공항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뜨고 있다. 네. 잠깐만요. 빠진 것 같다, 하나가. 이게 빠졌네요. 네. 자, 생체인식 기술 장단점 비교. 네, 생체인식 기술 되게 많이 있죠? 네. 보는 것처럼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DNA 많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 더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만한 기술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얼굴인식도 있지만 또 앞으로 길게 봤을 때? 홍채요? 네. 사실 홍채가 신뢰도가 가장 높고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직은 홍채를 인식해야 되니까 장치가 필요하죠, 장치. 네. 눈을 쏴야 되니까. 네. 장치가 필요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사람이 홍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를 응시해야 되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불편함이 아직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들 새로 나오는 것들은 다 홍채 인식 기능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이 탑재되면서 좀 보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생체 인식을 도입하려면 각 설비마다 센서를 다 부착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비용이 들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홍채 인식을 이용해서 얘를 인터페이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센서에 대한 약간 투자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 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홍채 인식이 보편화되게 되면 스마트폰을 인증 디바이스로 해서 인터페이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채 인식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홍채 인식도 앞으로 좀 각광받을 만한 기술이긴 해요. 네. 네. 자, 네, 여기까지. 네. DNA는 어떻게 될까요? DNA 앞으로 이건 좀 많이 우려가 있죠, 그렇죠? 네. DNA는 좀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의 정확도를 우리가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네. False Rejection Rate. 네. 그러니까 민감도,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높이게 되면 내가 맞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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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감도를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높이게 되면 내가 나인데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렇다고 민감도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내가 아닌데 옆집의 아저씨가 나로 오인해서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FAR이에요. False Acceptance Rate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유지시켜가지고 약간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줄 수 있는 크로스오버 에러 레이트를 산정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감도를 적절하게 해서 에러 발생도를 최소화시키는 포인트를 정해야 된다. 생체 인식을 적용할 때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그래서 생체 인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아까 말한 특징 4가지. 뭐였죠? 네. 보유용해, 그렇죠? 보편성, 유일성, 용속성, 획득성. 네.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종류별 특징. 네. 생체 인식 시스템 모듈에 대한 구성 요소. 네. 특징, 생체 인식 시스템 모듈 구성. 그 다음에 생체 인식 기술별 장단점. 그 다음에 정확성 측정 기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언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체 인식 트렌드를 같이 언급해줘야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했고요.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기술적 보안. 이게 제일 양이 많아요.